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동아시아의 생명사상과 의료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아시아 사상 그리고 특히 한국 사상의 일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바탕 위에서 동아시아 사상에서 인간 본성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서양에서 나온 과학적 개념과 좀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의료윤리에 직접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인간 본성과 의료윤리, 인간 본성, 네이처죠. 서양에서는 네이처라고 그러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성이라고 그래서 성이라고 그래요. 성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그 칭찬 같죠. 의미의 칭찬을 선천적인 타고남, 그 다음에 후천적인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차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먼저 이제 동서양의 윤리 기준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오해하실 거예요. 왜 윤리 기준이 다르냐, 동서양이 왜 다르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 2000년 동안 그 조금씩 다른 개념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착하고 악함을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이죠.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런 반면에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이 선악보다는 좋고 싫음, 그러니까 좋고 싫음이 호예요. 호오 이렇게 쓰죠. 악자를 오라고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악설보다는 성오설로 읽는 게 옳다라는 주장도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동아시아 윤리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인 설명을 해볼 겁니다. 생물학의 본성과 양육, nature and nurture. 양육은 nurture죠. 그래서 nature versus nurture라고 하는 논쟁이 오래 있었죠. 자연이냐 양육이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가는데 양육을 통한 본성, nature via nurture죠. via nurture. 그러니까 양육을 통해서 본성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논리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그 생물학에서 특히 인지과학에서 또 인간이 아닌 특히 이제 영장류 생물학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서도 선천적으로 도덕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윤리로 넘어가죠. 의료윤리로 넘어가서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던 우리 조선 시대에 나온 그런 그 의사윤리 선언 같은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정신규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조선조 세종과 세조 때에 거쳐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했던 얘기고요. 팔종지라고 하는 8가지 의사라는 것은 세조임금이 만든 세조임금이 의학에 관심이 많아서 의학론이라는 책을 쓸 정도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우리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조선의 의료윤리 기준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히포크라테스 선수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윤리 기준이 된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뭐 인술윤리, 계약윤리, 의무윤리, 의무론, 결과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원칙의 윤리 이런 것들이 어떤 바탕에서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윤리의 새로운 논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상식적 윤리관과 좀 다른 그런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윤리적 논리를 만들려면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 본성이 선천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또는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암묵적인 전제에서 윤리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시원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성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맹자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타고나는 거죠. 하지만 순자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그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맹자도 순자도 육아사상가 아닙니까? 그래서 별 무리가 없어요. 근데
단지 그 입론의 형식이 좀 달랐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건데 제가 이제 놀랍게도 20세기 말에 서양 미국의 철학가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성을 두 개로 나눠요. 시원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 21세기의 의료윤리는 뭐 원칙이라든지 뭐 선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공감이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감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공감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형교적, 그러니까 이형교적이 뭐냐면 서로 다른 것끼리 만나는 거죠. 서로 다른 것끼리 만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먼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동양에서는 좋고 싫음이에요. 좋고 싫음. 호오의 호오 여기 있군요. 호오, 좋은 것, 싫은 것.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것과 싫은 것과 악한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원래는 본래적인 의미로는 악이라고 하는 말은 동아시 선택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전용돼서 악이라는 의미로, evil이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악은 선천적으로 나쁜 거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거 본성이거든요. 근데 동아시아 전통 사상에서는 고정되어 있는 악함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항상 과정 속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고 나쁜,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예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동사에 관계된 거죠. 명사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동사로서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아름답고 추하고 라고 하는 것과 연속선상에 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고 싫고는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아름답고 추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악이 아니라 선과 불선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노자도덕경 같은 데 보게 되면 악이라는 게 안 나오거든요. 선과 불선으로 나오거든요. 순자의 성악을 또는 성오를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다시 새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게 맹제의 성선설 아닙니까? 이제 이건 선천적인 문성이죠. 이건 순자의 성악은 후천적인 문성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은 욕구할 만한 것, 악은 미워하거나 싫어할 만한 것이에요. 악은 진짜 타도해야 될 만한,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워할 만한 것, 싫어할 만한 것이 악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윤리를 얘기할 때도 선과 악으로 나눠서 서양처럼 선을 추구하는 악을 징벌하고 선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의 윤리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는 어떤 미워하거나 싫어할 만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호호로 바꿔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윤리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양에는 선악이에요. 그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 성서에 보게 되면은 뭐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 그래서 그건 원죄. 변할 수 없는 원죄. 이미 이 죄는 저질러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리 논리도 선악으로 구분돼서 나눠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양 중세 철학이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선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만들었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선과 악을 뭐 선악과의 그런 뭐랄까 신화랄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그런 그 사상이 플라톤 사상과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데아가 세계가 있잖아요. 어떤 전체적으로 그런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불변의 속성이죠. 그래서 죄라든가 이데아라든가 이런 것은 역시 불변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불변의 속성이기 때문에 윤리적 논의, 선악에 관한 논의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순자 얘기인데요. 순자 얘기를 김병환 교수라는 분이 이제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라면 사람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우리는 그러면 악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면서부터 악하다, 성악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순자의 얘기가. 근데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고 어떤 고정되어 있는 악이 아니라 뭐합니까? 이익을 주어하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것도 후천적인 거죠. 천선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이익을 주어하는 것을 악으로 또는 오로 한 거예요. 그리고 질투하고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타고난 인간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서로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육체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 듣기 좋은 것,
보기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천적 악 또는 오라고 하는 것도 후천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고정되어 있는 악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놔두면 그냥 따른단 말이죠. 그냥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게 악이죠. 이게 악. 뭐냐? 싸우고 빼앗고 뭐 그다음에 남을 해치고 충성과 믿음이 없어지고 음란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사실 혼란이 발생하니까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해결 방안은 뭐냐? 교화해야 된다. 그래서 예의와 계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순자는 예의가 중요하다. 인의 예 중에서 예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논리를 풀어놓고 보면 성악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학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생물학적인 본성과 양육입니다. 먼저 본성 논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과 협동이냐, 경쟁이냐 협동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다빈치 나름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빈치 나름에서는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걸 강조했잖아요. 그 다음에 동시대에 이제 상호부조를 갖고 진화를 설명하는, 본성으로 설명하는 그런 학자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20세기 넘으면서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논쟁으로 넘어가죠.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을 또는 사다 놓고 읽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굉장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단 말이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책의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 그러면 유전자가 이기적이라고 보는 것이 설명력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일종의 은유인데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유전자가 유기적이다. 그건 은유잖아요. 그렇죠? 유전자가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능이라든가 인지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기적 유전자가 은유를 쓴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 버리냐면, 유전자가 이기적인데 그 유전자의 주인인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인간도 이기적이다라고 해석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것은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까지 논리가 진전돼 버리고 말죠.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지성사에서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이기적 유전자에 대항하는 논리들, 따뜻한 손이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죠?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것도 굉장히 오해된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아담 스미스가 이기적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한 건 맞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자기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사회적 질서가 잡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도 맞습니다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공감하는 존재다. 그래서 공감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려주기도 합니다만, 또 동시에 도덕론, 인간 본성에 관한 책도 써서 자기 스스로는 도덕 철학자로 알려지기를 더 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못 이해됐던, 또는 역사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금 해석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의 본성과 양육에서는 이제 양육을 통한 본성 말씀드렸죠. 네이처, 바이어 너처. 그러니까 양육을 통해서 본성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이건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현대 과학으로 힘에 의해서 억눌러 왔다는 거죠. 그런 개념 자체가 본성이 만들어진다는 개념이 생물학적 결정론에 가려져서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덕성을 타고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구석, 미워할 만한 것도 분명히 우리 인간의 본성의 하나이지만 또 동시에 그렇지 않은 사회성도 굉장히 진화적으로 타고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화이트헤드의 시원적 본성, 프라이모디얼 네이처죠. 그다음에 결과적 본성, consequential nature.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또 문화 영향이라든가 의해서 완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생물학적으로 설명한 건데요. 우선 이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육아의 별내, 사랑이죠. 사랑인데 별내. 그러니까 가까운 그 내 부모라든가 내 형제한테 피가 한 번 안 섞인 사람보다 더 많은 정해가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과에서 겸해죠, 겸해. 모든 사람 똑같이 사랑한다는 그 견해가 충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전자를 기준으로 친소관계를 나누게 된다면 나는 100%죠. 나는 100%고 우리 부모는 나와 50%의 유전자 공유해요. 내 할아버지는 25%예요. 이렇게 점점 멀어지다 보면 나하고 아무런 유전자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구별이 생기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현상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관념에서 오게 되면 이제 묵가보다는 육아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레라고 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 그림은 바이오 컬처럴 이볼루션의 피라미드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현상과 문화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뚜렷이 구분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게 피라미드로 설명했어요. 맨 밑바닥엔 개인이에요. 개인, 나가 있어요. 나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윗단계 뭐죠? 가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확대 가족이 있어요. 확대 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설명한 것처럼 점점 친소관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꼭대로 올라가요. 관계가 낮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회가 되고 인간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생물권이 되죠. 그러면 생물권 다른 동물들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그 소원한 걸 더 먼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밑으로 갈수록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생물학적인 그 현상이 강해지는 거죠. 나, 가족, 뭐 이렇게 확대 가족 이렇게 생물학적인 유대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요 선을 넘어가면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선, 그래서 바이오 컬처럴 트랜지션이라고 얘기해요.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생물학적인 것보다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영향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생물학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이 함께 아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생물학적인 얘기예요. 생물학적 설명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생물학적 결정론을 버리고 인문학적 설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설명에 바탕을 해서 인문학적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화 그러면은 이제 다윈을 생각하죠. 다윈 1859년입니다. 1859년에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주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뭐냐면 진화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인간만이 신에게 창조된 신이 인간을 더 존귀하게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오랜 2000년 이상 된 그런 종교적 신념에 젖어 살아왔던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쟁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경쟁을. 그러니까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악이라고 하는 개념과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또는 아까 말씀드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또는 자기 번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질서를 잡는다. 그게 자연이기도 하고 사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이 아담 스미스의 그 보이지 않는 손과 다윈의 적자 생존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본주의를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설명과 그다음에 사회학적인 설명, 경제학적인 설명이 만나서 그다음에 그 당시 한참 그 불어나고 있던 생산력, 그다음에 뭐 제국주의 침탈을 통해서 그 생산력이 급격하게 드러나고 이런 세계 속에서 그 논리가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든가 적자 생존이라는 논리가 자본주의, 더 나아가서는 제국주의의 논리를 옹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두 분 다 수염이 많습니다만 크로포트킨이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러시아 사람은 이 사람은 왕자예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혁명가예요. 그래서 무정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혁명에 가담했다 해서 뭐 투옥이 되기도 하고 뭐 탈옥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이제 생물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에서 연구해요, 이 사람은. 다윈은 적도 근처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도라는 종류는 생물이 살아가기 아주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많으니까 많은 생물들이 살려고 부대끼는 거죠. 그러면서 경쟁이 일어나는 곳을 주로 봤을 것이고 시베리아는 자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동물들이 또 식물들도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상호 부조론이에요. 그래서 다윈의 종의 기원은 주로 경쟁을 중심으로 한 생각이라면 크로포트킨의 상호 부조라는 책이 있거든요. 뮤추얼 에이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경쟁이 아닌 협동이 더 본질적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아주 비슷한 시기에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념 논쟁에서는 다윈이 이기고 크로포트킨은 여러분들 이름도 기억 못하는 분이 많을 정도로 별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과 만물을 서로 돕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뮤추얼 에이드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서로 돕고 산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넘어오면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또 크게 또 히트를 치죠.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사회생물학.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에드워드 윌슨 하버드 대학 생물학과 교수죠. 그분이 이제 창시한 건데 그렇게 생물학적인 논리라는 것은 주로 경쟁을 바탕한 거겠죠. 생물학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 현상까지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세기에 있었던 그 보이지 않는 손과 적자 생존의 만남, 그것과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20세기의 중반에 굉장히 크게 논의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됐고, 엄청나게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경쟁을 중심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윈 때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를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1950년대에 왓슨 크리크가 DNA 중나선 구조를 발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진화와 유전의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력이 더 높아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생물학적 원리로 인간 세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회생물학입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이제 자연 선택의 그 법칙을 중심으로 추론된 법칙이죠, 물론. 추론된 법칙을 기준으로 이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쟁을 강조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래서 그것에 반대하는 이념적인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논쟁이지만 또 동시에 이념적인 논쟁이 있던 겁니다. 경쟁을 강조하냐, 협동을 강조하느냐, 보수냐, 진보냐, 비슷한 그 구분이 될 수도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거고, 그래서 이 오른쪽의 그림은 그 타임지라는 주간지가 사회생물학을 이제 빗대서 그 그림을 설명한 거죠. 이렇게 우리는 생물학적 원리에 의해서 꼭두가시처럼 우리는 움직여지는 그 존재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생물학 이제 19세기에 다윈을 비판할 때 또는 비꼴 때 원숭이처럼 그려진 다윈을 그리기도 했거든요.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는 것 때문에 비슷하게 그런 그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이 과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불변의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사회생물학 논쟁이 두 분이 유명한 분이죠. 얼마 돌아가신 윌슨, 그다음에 그보다 좀 더 한참 먼저 돌아가신 제이 굴드라는 분, 두 분 다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입니다. 근데 둘의 입장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윌슨은 사회생물학을 주장을 했고, 스티븐 제이 굴드는 같은 생물학과 교수인데 이를 사람은 엄청나게 비난을 했죠. 그러면서 아주 진영이 같은 생물학과에서 생긴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논쟁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윌슨은 자연 선택을 강조하는 측이라고 한다면, 물론 둘 다 자연 선택을 강조해요. 둘 다 진화 생물학자예요. 이제 굴드는 그 결과를 강조하는 게, 윌슨은 결과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의 결과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굴드는 진화의 과정을 중시해요. 이 진화의 과정은 뭡니까? 다양성이 있어야 되죠. 다양성이 있어야 그 선택이 일어나잖아요. 다양성이 없으면 선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윌슨은 선택의 관점을 강조한 거고, 굴드는 다양성의 관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변이와 다양성을 강조한 거고, 윌슨은 적응과 선택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진화 논리를 어떤 걸 더 강조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식의 통합이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했죠. 그래서 윌슨이 컨실리언스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윌슨의 제자인 최두신 교수가
통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통섭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통섭은 이 통섭이에요. 잡을 통 다스릴 섭.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보면은 생물학과 그러니까 과학과 인문학을 이렇게 통섭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도 통섭이라는 말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과 인문학을 아우른다 하고 하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건 좋은데, 근데 좀 뭔가 좀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요. 뭐냐면 통섭 그러면 생물학이 중심이고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은 그 주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인간 현상과 사회 현상을 설명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통섭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은 생물학이죠. 이통섭의 주인은 생물학이에요. 근데 발음은 같지만 한자가 전혀 다른 이통섭도 있거든요. 이거는 서로 통하고 서로 오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통섭이 있으려면은 이 통섭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물학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모르고 생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그런 논의가 이제 대충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통섭이라고 하는 말은 한때 굉장히 유행어였지만 지금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되고 있고 뭐 한때는 이제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이통섭을 써도 좋은데 발음이 같기 때문에 또 오해를 또 불러일으켜서 이런 용어를 쓰겠다. 통접.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접해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이거는 들레즈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의 논리를 우리말로 번역한 그런 겁니다. 뭐 컨정션 뭐 이런 말인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통접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합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컨크레센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컨크레센스. 이거는 말씀드린 화이트헤드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통접이랑 합생은 더 비슷한 겁니다. 또 이질적인 것들이 만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통접이고 합생이다. 근데 통섭, 위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 통섭은 생물학으로 모든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통섭은 우리가 서로 오고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과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라고 한다면, 통접이나 합생은 그 결과를 또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 통섭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했고 아직까지도 중요합니다만 새롭게 해석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학문은 항상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논쟁이 필요한 거죠. 논쟁이 있으면서 새로운 생각의 틀들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다음 세대라고 얘기했었죠.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너무 잘 아시지만 공감 시대는 잘 모르시죠. 이것도 그때 다윈과 크로포팅이 있었고 그다음에 윌슨과 굴드가 있었듯이 여기도 이제 도킨스와 이분이 있습니다. 프란스 드발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네덜란드 출신의 영장류학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론 생리학자고요, 이론 생물학자고요. 이분은 이제 영장류학자입니다. 영장류. 그래서 이제 침팬지라든가 뭐 이런 원숭이들을 연구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뭡니까 동물들도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발견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쌓여 있죠. 그리고 지금은 경쟁과 협동의 상보성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립적인 이론들을 얘기했잖아요. 다윈과 크로포트킨, 그 다음에 윌슨과 굴드, 그 다음에 도킨스와 드발 이런 사람들이 한쪽은 경쟁을 강조하고 한쪽은 협동과 상부성적을 강조하는 그런 생물학자들의 구분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논쟁들이 서서히 정리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경쟁과 협동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 배타적인 그런 가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협동을 하는 거고 협동을 통해서 또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동료들과 경쟁하잖아요. 그죠? 경쟁하지만 또 동시에 또 같이 협동을 해가면서 그 경쟁과 협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경쟁하면서 협동하고 협동하면서 경쟁하는 거거든요. 인간 사회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협동만 하고 모든 걸 협동만 하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경쟁만 하고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상식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과학이 그런 걸 좀 그렇게 왜곡시켰던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주는 이런 책들은 그런 논리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책들 다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인간 본성에 대해서 좀 많은 오해가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인간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명을 해야 된다. 도덕의 궤적 뭐 이런 책들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다 생물학적인 얘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 협동의 어떤 본성, 협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본성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림을 봅시다. 실험을 해요. 양쪽에 원숭이가 두 마리 있죠. 그리고 한쪽에는 빨간 레버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밑에는 전기판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이 레버를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앞으로 먹을 게 나와요. 먹을 게 나오는데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상대편에 있는 개체의 그 바닥에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얘가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걸 잡아당기면 먹을 것이 나오지만 상대방이 고통을 느껴요. 이걸 이제 한두 번 해서 경험을 하잖아요. 얘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며칠 동안 굶더라는 거예요. 안 먹었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의 그 생존이라고 하는 것들의 가치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동물사에서도 도덕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침팬지 사회인데요. 침팬지는 굉장히 호전적이죠. 집단을 이루고 사는데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막 싸워요, 두 개체가. 그러면 그걸 또 집단으로 살아가려면 그 긴장을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제3자가 가서 싸움에 진 친구한테 가서 막 토닥거려주고 뭐 털 골라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싸움에 이긴 놈한테 가서 또 이렇게 해서 한참 있다 보면 둘을 서로 화해해서 같이 또 지내더라. 그런 관찰 결과를 얘기한 거죠. 이게 사회성이죠. 인간 싸우지만 또 동시에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선천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잊고 살아온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윤리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술, 계약, 의무, 결과, 원칙의 윤리. 뭐, 우리는 여러분들 아마 주로 원칙의 윤리 중심으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제가 이제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리는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토양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뭐 윤리적 규정을 외워서 그걸 지킨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어떤 자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윤리적 행위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동아시아의 의료윤리는 전통적으로 인술의 윤리죠. 인술이에요, 아까 유교적 가치의 토대를 인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볼 의원정신규제라고 하는 것과 팔정주의라고 하는 조선 초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과에서 배웠습니다. 동계 후 결과가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서양의 윤리론은 의무론과 결과론이 딱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칸트의 의무론, 그다음에 무슨 뭐 변단과 미래, 뭐 공리주의 이렇게 딱 나눠져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중시하느냐 의무를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딱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그 둘을 처음부터 일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리, 공과 지와 공, 동기와 결과. 이거는 이익과 정의. 이것이 구분되지 않는 경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놓고 어떤 의가 이를 이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니면 뭐 지와 공을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 윤리다라고 하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발달한 게 덕윤리예요. 버추 에틱스죠. 서양의 개념에서 이제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가 이제 덕윤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기본 바탕이 덕윤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의료윤리는, 그래서 인술의 윤리는 당연히 덕이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외우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원문을 잘 모를 거예요. 1948년에 제정된 것만 주로 아실 텐데 원문을 읽어보게 되면 그 개정판하고 큰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계약이에요. 계약서의 일종의. 누구하고 누구 계약이냐? 의술을 가르치는 선생과 의술을 배우고자 하는 의학교 학생 간의 계약 관계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제 48년에 2차 대전 이후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현대적 의미에 맞도록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동아시아는 인술의 윤리인 반면에 서양에서는 계약의 윤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이후에 이제 이 의무와 결과의 윤리, 의무론과 공리론 나왔죠. 그리고 20세기 또 중후반에 원칙주의 윤리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게 밑에 게 주로 서양의 윤리라고 한다면 동아시아는 주로 인술, 덕윤리가 이제 서양 것과 좀 겹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고대에 얘기했던 거니까요. 이게 의원 정신 규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설명드리면 세종과 세조 때 살았던 대사헌이라고 하는 벼슬한 이석형이라는 분이 만든 건데요. 의사 이분이 지방 그 관리를 할 때 그 어떤 아주
악명이 높은 의사 얘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징벌하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5개가 간단해요. 근데 보면 의자, 의원, 그 다음에 의학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의사잖아요. 근데 구분을 해요. 어떤 구분이 정확히 어떻게 구분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의학자가 가장 상위에 있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보십시다. 뭐 의자는 부지런히 연구하고 심사숙고하고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 의원은 뭐 차별하지 말고 성실해야 된다. 의학자는 교만하지 말고 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람의 해도 존경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학자가 가장 그 윤리적으로 앞선 사람인 것 같아 보이죠. 이제 의자는 어떤 그 기술적인 측면 이런 쪽을 강조하는 거고, 의원은 여기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차별하지 않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의원의 어떤 사회적 교훈을 얘기한 거라면, 의학자는 그것을 개인의 덕성으로 완성시킨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명시적으로 나오죠. 의술은 인술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술, 저는 이제 이걸 좀 비판적으로 인술 이데올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제대로 된 윤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때는 뭐 의사들의 어떤 행위를, 비윤리적인 행위를 비난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인술이 상술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죠. 그런데 의미가 없어졌어요. 인술은 근본적으로 상술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인술이라고 하는 틀 속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은술은 분명히 인술인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특히 현대사회에 와서는 상술의 측면이 강해지고 있다. 그것도 받아들여야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뭐 장사를 하거나 축제에 방불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의도가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의료 윤리가 될 수 있겠는데, 정직이다.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밀을 발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수하고 일치하는 거죠. 비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동서를 막론하고 중요한 그런 윤리 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조, 물론 이제 조카를 죽이고 단종을 죽이고 그 정난을 일으켜서 왕권을 쟁취한 그런 어떤 악의 상징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그 이후에 임금들이 다 그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임금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의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를 8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심의, 식의, 약의, 혼의, 광의, 망의, 사의, 사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 보게 되면 요 3개, 심의, 식의, 약의, 여기까지는 뭐예요? 치료의 방편이죠. 치료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약으로 치료하느냐, 음식으로 치료하느냐, 마음으로 치료하느냐. 그래서 마음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가장 상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지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논리 아닌가 싶어요. 약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생활 규범을 바꾸면서 치료하는 것이 더 낫고, 그것보다는 마음으로 치료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뭐 혼이, 광이 뭐 이런 거는 그 어떤 그 성품에 관련된 얘기겠죠. 그래서 8가지 나눠서 설명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 17세기 초죠. 17세기 초에 나온 동의보감의 서문에는 이정구라는 분이 이런 서문을 썼어요. 의술을 어떻게 봤냐면, 인민애물지독이다. 그 다음에 이용후생지도다. 그래서 여기 도덕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도와 덕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의술에 관련된 일반적인 그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용후생지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용후생지도라는 것은 인민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롭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의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사랑하는 그런 덕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의술의 이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길게 쓰지 않고 이렇게 짧게 됐기 때문에 본의가 뭔지 정확히 해석하기는 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가 이런 인술의 그 윤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건 원문이에요. 원문인데 이거는 보면은 지금 우리 그 현대적인 선서에 없는 게 뭐냐면, 의학의 모든 건강 신들 여러 신들을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신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 맹세를 지키면은 그 신께 얘기하는 거죠. 신께, 내가 이 맹세를 지키면 나한테 득이 되도록 하고, 내가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나를 벌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서의 준수를 담보하는 거죠. 그래서 신을 앞과 뒤에 내세워서
실존을 담보하는 것이 히포크라테스전서 원문의 이제 큰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여기 그 선생에 대한 이야기죠. 의술을 가르쳐준 자와 나의 부모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에게 뭐 모든 재물도 나누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뭐 그 아들이 선생의 아들이 의술을 배워보자 하면 돈 안 받고 가르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섭생의 법칙을 쓰겠다. 그러니까 아까 세조의학묘에서 나왔던 것처럼 약의보다는 식의가 되겠다. 섭생, 먹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 상황 이런 걸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극약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우리 현대 원칙주의 윤리에 나오는 해악 금지의 원칙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낙태를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외과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나와요. 놀라운 거죠. 그 당시에 외과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 영역 간에 선 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작용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패스러운 해악 같은 걸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환자나 환자 가족을 성적으로 유혹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비밀 지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신에게 이제 맹세를 하는 거죠. 내가 이걸 잘 지키면 나한테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벌하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서양의 그 윤리를 대충 나누면 이렇게 돼요. 덕윤리, 아까 말씀드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윤리, 덕을 중심으로 한 윤리였고, 그다음에 뭐 칸트의 의무론이죠. 칸트는 주로 의무론이고, 그다음에 벤던과 미래 공리주의, 이게 이제 큰 세계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양 윤리 사상에. 그래서 이거를 중간 지점에서 정리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주의죠. 내가 이제 원칙으로 정리해서 설명한 것이 이제 이걸 중간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자율성 존중의 원칙, 선행, 악행 금지, 정의, 이 네 가지 원칙에 의해서 어떤 윤리적인 그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 그걸 뭐랄까 딜리버레이션, 그 사유하는 그런 틀로 삼은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대충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야죠. 이 정리를 하는 거는 어떻게 정리하나?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의료윤리는 주로 서양에서 논의됐던 것들을 바로 직수입해서 그걸 가르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마 1980년대에 처음 도입됐고 90년대에 좀 더 많이 도입됐고, 그러고 이제 그다음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좀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서양의 논리를 무조건 반영하기보다는 우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통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현실이 있는 거고, 그런 현실을 바탕으로 윤리를 논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그 화두로 던졌던 것처럼 K윤리라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양의 기준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윤리 기준을 세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우리 전통 사상, 뭐 유가, 도가, 불가, 뭐 묵가, 법가, 이런 전통 사상들을 한번 서양 이론과 동등하게, 또는 그보다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연구들도 한때 논의했던 것들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점차 발전돼가는 생물학적 논의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윤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고착화된, 지금의 대충의 종교들 그렇잖아요. 어떤 초기에 그런 권위에 고착돼서 지난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상황까지 왔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비슷하게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도 그런 고정된 틀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변화가는 거고, 변화가는 속에 우리도 변하는 거고, 따라서 윤리 기준도 변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한류를 뭐 그렇게 크게 강조할 필요는 없을지 모릅니다만, 한류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사회 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어떻게 한류가 저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새로운 윤리 기준도 거기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성을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바탕 위에서 의료윤리를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경쟁, 이기심, 이런 걸 중심으로 했던 논리에다가 그것도 버릴 수는 없죠. 거기다가 경쟁과 협동, 뭐 공감, 이런 가치들이 같이 섞어야 될 때가 왔다. 그걸 배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사고의 틀이죠. 사고의 틀을 시원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논리적 모순처럼 보여요. 본성이라는 게 어떻게 시원적인 거 있고 결과적이겠느냐. 본성은 그냥 본성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서양의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 또는 유기체 철학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철학적인 바탕, 사회 구조죠. 논리의 구조예요. 논리 구조 어떻게 보면 서양은 아주 그 배타율, 배중률, 모순율에 근거한 논리를 발전시켜 왔잖아요. 근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런 모순율에 바탕하지 않아요. 모든 걸 끌어안아요. 싸울 때는 엄청나게 싸우지만 그래도 그 아주 몇천 년 동안 그것들이 어떤 이렇게 일정한 방향을 정리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화쟁 사상이 있잖아요. 화쟁. 이타적인 그 이질적인 것들을 섞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런 그 역사적 경험들이 좀 깊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논리적 새로운 논리의 구성.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동학에서 불현이원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설명하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엠퍼시. 이것에 맹종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공감이라는 가치를 윤리적 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형제적 이질적인 것들, 이질적인 생각, 이질적인 사람들, 이질적인 바탕들, 이질적인 본성, 이질적인 어떤 그 취향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합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책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책을 하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스티븐 핑커라고 하는 유명한 뭐 진화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뭐 언어학자이고 그런 분이죠. 우리 본성에 선한 천사, 우리 본성 속에 선함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은 너무 두꺼워서 벽돌책이라서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근데 휴먼카인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젊은 학자가 쓴 건데요. 브레히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휴먼카인드라는 책도 참 읽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너무 커서 두꺼워서 그렇고요. 휴먼카인드라는 책을 권해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